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네. 이번 주도 잘 보내셨죠?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 좋은 시간에 항상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도 정말 좋은 책 그리고 따뜻한 순간들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네. 우리 혼자 사는데 좀 아프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 아프면 더 서럽다. 라는 말. 이 말은 즉슨 좀 아파도 나에게 조금의 관심을 가져줄 사람이 주변에 없다. 라는 뜻일 거예요. 그죠? 옆에 누가 있어야 뭐 걱정을 해주던, 핀잔을 주던, 죽을 사주던, 혹은 좀 무관심하던 뭐 할 텐데,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가능성들이 전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가족끼리는 이렇게 누가 아프면 무관심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옆에 남편이, 아들이, 딸이, 엄마가, 아빠가 아픈데 당연히 걱정이 될 겁니다. 약을 사다 주거나 병원을 가자고 말하거나 죽을 사다 주거나 하겠죠. 그죠? 또 이렇기도 할 겁니다. 왜 이렇게 건강을 잘 못 챙겼냐면서 막 잔소리를 늘어놓거나 핀잔을 주기도 하겠죠. 근데 사실 아픈 사람은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좋을지도 몰라요. 누가 옆에서 잔소리하고 막 왜 건강관리 그렇게 했냐 이러면서 핀잔을 주면 아픈데 막 더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건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막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너 그렇게 춥게 입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다. 아이고, 건강 좀 잘 챙기지. 내가 그렇게 말했잖냐. 하면서 핀잔을 주면, 어, 그 마음은 알겠는데, 사실, 아픈데, 아, 그래, 그래.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가족들도 너무 걱정이 되니까, 마치 츤데레처럼 말을 하는 거겠죠. 마음은 정말 걱정으로 가득한데, 겉으로는 이렇게 티를 잘 안 내는 그런 거겠죠. 근데 진짜 사람은 좀 단순한 것 같아요. 그런 거에도 서운함을 느끼기도 할 것 같습니다. 걱정하는 마음, 애달파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가슴에 담아두고 이렇게 꺼내서 보여주지 않으면 어, 상대방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죠? 아닌가요? 저는 자주 그래서 좀 후회할 때가 많아요. 이를테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프시다고 하면 속으로는 정말 걱정스러운 마음은 한가득인데 그 표현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표현하고 곁에 있어주고 잔소리보다는 쓸데없는 말보다는 곁에 머물러주고 함께 있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곁에 아무도 없을 때 아프면 서럽습니다. 그쵸? 근데 곁에 누가 있어도 서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요,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서럽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통 방법들을 우리에게 차근히 알려주는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실제적으로 타인과 소통을 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옆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에 쉽게 닿을 수 있을지,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사이로 발전할 수 있을지 하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계세요. 저자 김수인 작가님은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심리 상담사로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여러 기업에서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기업에서 강의를 했고 2021년도에는 도쿄올림픽 양궁 국가대표에
전담 심리 상담사로도 활약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을 읽는 동안은 되게 내 마음을 좀 잘 알아주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상대방을 위하는 말이구나, 나를 위하는 말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저자가 참 소통의 달인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느끼고 있던 것들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 내가 기분이 좀 안 좋았던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었구나. 그리고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때 내가 기운이 났던 것도 따로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책을 읽어보고요. 제가 몇 달 전에 김윤나 작가님의 말그릇이란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아마 그 책은 되게 많이 팔려서 많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 책을 읽었던 경험이 떠올랐네요. 정말 사람 간의 소통은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생각이 자주 들고요. 그걸 이제 보다 부드럽게 해주는 바로 이 소통 수업이란 책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모르는 정보를 알고 아는 정보를 더 확실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읽어드릴게요. 내 마음을 더 정확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힘, 소통 수업. 읽어드릴게요. 상대의 마음을 여는 말하기란, 소통하는 것도 좋지만요, 전 사실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지는 않아요. 가족하고도 마음이 잘 통하지 않는데 낯선 사람들과 어떻게 마음을 연결하나요? 얼마나 친해져야 마음이 연결되는 건데요? 흔한 오해인데, 마음 연결은 모두를 사랑하거나 모두를 좋아하라는 게 아니다. 물론 그 마음이 본질상 사랑에 가까우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사랑과 마음 연결은 다른 것이다. 감정의 영역이라기보다 행동이나 전략에 가깝다. 설령 사랑일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소통할 수 없다. 소통에는 구체적인 행동인 마음 연결이 필요하다. 마음 연결을 시작하는 데는 5가지 기본 요소가 있다. 인정, 이해, 공감, 칭찬, 감사가 그것이다. 어느 날 미팅을 위해 자주 가던 커피숍에 들러 대리 주차 서비스를 받았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2배의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당황스러워서 담당자에게 확인을 부탁했다. 제가 여기 처음 온 게 아닌데 비용이 전과 다르네요. 번거롭겠지만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그는 대뜸 이렇게 말했다. 아니, 4,000원이니까 4,000원이라고 하죠. 주차하려면 내리고 아니면 얼른 차 빼세요. 비용이 올랐다면 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순간 나는 그 비용보다 그가 나를 대하는 방식에 화가 났다.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했는지 멀리 있던 다른 직원이 이쪽으로 다가왔다. 네, 저기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요? 대리주차 비용이 예전과 달라서 확인을 부탁했어요. 그는 내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다. 너무 비싸죠? 땅값이 진짜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저희는 직원일 뿐이고 주인이 그렇게 하라니 이렇게 하는 수밖에요. 그는 나를 이해해주며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야 하는 듯 대해주었다.
그렇게 이해받은 나는 곧바로 두 배나 오른 비용을 받아들였다. 아, 그래요? 뭐 정말 그렇겠네요. 어쩔 수 없죠. 구입한 물건을 교환하거나 환불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다. 고객님, 영수증을 제참하셨죠? 구입한 날짜가 일주일을 넘지 않아야 하고 상품은 미사용 상태여야 합니다. 직원은 규정에 따라 대처한 것이지만 환불 규정이나 영수증 집착 같은 원칙을 먼저 내세우면서 정답 같은 말만 하는 그 직원이 왠지 얄밉다. 순간 내가 바보가 된 것 같기도 하고 환불을 받으러 온 게 큰 잘못인가 싶어서 움찔하기도 한다. 어느새 환불은 뒷전이고 직원의 서비스 태도에 화가 나기 시작한다. 만약 그때 직원이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 아, 마음에 드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쉽네요. 빠른 환불을 위해서는 영수증이 필요한데요. 규정이나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순간에 관계 맺기를 시도한다면 갈등 상황이라 해도 분위기는 한결 좋아지고 덩달아 업무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다. 막연히 감정 노동을 하라는 게 아니다. 고객의 입장이 되어서 상대가 무엇을 원할지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본다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정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원하는 건 나를 좀 더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일이다. 그리고 그건 상대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항상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는 것이다. 소통을 잘하는 사람의 화법은 분명 다르다. 대화의 물꼬를 인정하는 말로 시작한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자존감을 높여줌으로써 자신도 역시 인정받는 것이다. 대표적인 표현법으로 샌드위치 화법이라는 게 있다. 아래 샌드위치를 살펴보자. 샌드위치의 빵과 빵 사이에 들어가는 상추, 토마토, 오이, 햄, 치즈 등의 다양한 재료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에 해당한다. 그리고 빵은 앞서 말한 마음 연결의 5가지 요소가 된다. 즉, 하고자 하는 말 이전에 인정과 이해, 공감과 칭찬, 그리고 감사의 말을 먼저 하는 것이다. 어려운 대화 상황을 이렇게 비유해보자. 다짜고짜 상대방이 손바닥으로 내 뺨을 치면 어떤 기분이 들까? 아프기도 하거니와 수치심과 불쾌감이 가장 먼저 올라올 것이다. 반면에 글러브를 끼고 뺨을 치면 그 충격이 덜하다. 샌드위치의 빵은 글러브와 같다. 소통이 어려운 순간이나 상대에게 수정을 요구할 때 내 말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격식을 갖춰 부드럽게 전달할 때 글러브는 꼭 필요한 것이다. 같은 말이라도 정말 맨손으로 뺨을 때리듯 전달하는 사람이 정말 의외로 많다. 샌드위치 아래에 깔리는 빵의 역할은 격려, 지지, 감사의 표현이다. 첫 번째 식빵이 내 말을 잘 받아들여지게 하는 역할을 했다면 마지막 식빵은 전체적인 말의 느낌을 기억하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보고서에 수정이 필요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어, 수인 씨가 작성한 보고서는요, 보기가 참 편해요. 그리고 여기 한 곳만 수정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언제나 늦지 않게 처리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요. 자, 여기서 한번 보자. 수은 씨가 작성한 보고서는 보기가 참 편해요. 라는 문장은 칭찬의 말이다. 첫 번째 빵에 해당한다. 그리고 여기 한 것만 수정해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이 문장이 하고 싶은 말에 해당한다. 언제나 늦지 않게 처리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요. 라는 말은 감사와 지지를 표현하는 마지막 식빵에 해당한다. 둘째로 건의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떨까? 이번 일을 맡으면서요, 몰랐던 부분을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항상 편안하게 의견을 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번 일을 맡으면서 몰랐던 부분을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는 인정에 해당하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가 하고 싶은 말이다. 그리고 항상 편안하게 의견을 낼 수 있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마지막 식빵인 감사에 해당하는 것이다. 앞에 예시의 문장들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다. 하고자 하는 말을 할 때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사용한다. 샌드위치 화법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순접 접속사 그리고다. 인정하는 말로 시작을 잘 했어도 역접 접속사인 그런데를 사용할 경우에 의도가 다르게 전달되기도 한다. 준비하느라 수고했어요. 그런데 여기를 좀 수정해야겠는데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 믿고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요구사항을 처리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역접 접속사는 뒤에 오는 말과 앞말이 반대된다는 걸 암시한다는 뜻이다. 설령 샌드위치 화법으로 말할지라도 역접 접속사를 사용하면 인정이나 감사는 영혼 없는 인사치레가 되고 만다. 그리고 용건을 말하기 위한 빈말일 뿐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효과를 만든다. 그럼 순접 접속사 그리고를 사용하면 어떨까?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그리고 여기를 수정해야겠어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돼. 믿고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데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인정하는 법.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상대가 나를 인정할 때 나 역시 상대를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렇다면 인정은 어떻게 하는 걸까? 인정에는 네 가지 영역이 있다. 상대의 행동에 대한 언급, 상대의 행동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 행동에 따라 상대가 가졌을 생각이나 느낌 전달, 그리고 그것에 관한 내 생각 혹은 느낌을 전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어느 회사에 해마다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해보자. 올해로 프로젝트 10주년을 맞이했고 이 때문에 김 과장은 매일 야근을 하고 있다. 이번엔 항상 진행하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 김 과장님,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서 매일매일 야근을 하시네요. 이번 프로젝트에는 정말 김 과장님의 도전 정신과 열정이 가득 담기겠어요. 이번 일을 진행하면서 과장님도 적지 않게 두렵고 걱정스러우셨을 텐데 열심히 시도하시는 김 과장님의 모습이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됐어요. 정말이지 감동입니다. 많이 느끼고 배웠어요. 이 말을 한번 분석해보자. 김 과장님,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매일 야근을 하시네요. 이건 상대 행동을 짚어준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김 과장님의 도전 정신과 열정이 가득 담기겠어요. 이 문장은 상대 행동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번 일을 진행하면서 김 과장님도 적지 않게 두렵고
걱정스러우셨을 텐데. 이 문장은 행동에 따라 상대가 가졌을 생각이나 느낌을 말해주는 것이다. 열심히 시도하시는 김 과장님의 모습에 저는 큰 동기부여를 받았어요. 감동입니다. 많이 느끼고 배웠습니다. 이 문장은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이야기한 것이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자. 이번엔 엄마가 동생을 잘 돌봐준 첫째를 인정하는 상황이다. 친구들이 함께 놀자며 전화했지만 혼자 있으며 심심하다는 동생의 투정에 약속을 다음으로 미루고 동생과 함께 놀아주기로 했다. 이럴 때 어떤 부분을 인정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아이고, 친구들이 놀자고 했는데도 동생과 있기로 했구나. 기특해. 동생을 잘 돌보고 배려하는 마음이 말이야. 우리 아들 기특하다. 정말 이제 친구랑 함께 놀면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엄마는 네가 동생을 항상 아껴줘서 정말 든든하고 고마워. 이 문장들을 한번 분석해보자. 친구들이 놀자고 했는데도 동생과 있기로 했구나. 이 문장은 상대의 행동을 짚어주는 말이다. 동생을 잘 돌보고 배려하는 마음이 참 기특해. 우리 아들. 이 문장은 상대의 행동에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다. 친구들과 함께 놀면 더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 문장은 행동에 따라 상대가 가졌을 생각이나 느낌을 인정해주는 말이다. 엄마는 말이야, 네가 동생을 항상 아껴줘서 든든하고 고마워. 이 문장은 나의 생각이나 혹은 느낌을 표현하는 말이다. 이렇듯 인정 표현을 크게 4가지 영역으로 세분화시킬 수 있다. 우선 상대 행동을 있는 그대로 언급해서 상대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인정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준다. 이어 그 행동에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본질적인 부분을 짚어준다. 즉, 그 행동이 담긴 중요한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그런 행동을 할 때 상대가 가졌을 생각과 느낌을 공감하면서 그걸 표현하고 내 생각과 느낌을 좀 더 확대해서 상대 행동의 영향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4가지를 항상 전부 표현할 필요는 없다. 상황에 따라 최소한 1가지 영역이라도 구체적으로 표현해보자. 우리가 원하는 인정은 정말 대단한 게 아니다. 누군가 나를 이해하고 나를 알아준다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인정화법을 강의하다 보면 간혹 참가자들이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아니, 인정할 게 없는데요? 감사할 것도 없고요. 뭐 매일 하는 건데 무슨 칭찬을 해요. 여태껏 안 하고 살았는데 어떡해. 도무지 어색해서 못하겠어요. 혹시 당신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인정으로 시작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한번 파고 들어가 보자. 그렇다. 당연함이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감사할 것도 인정할 것도 별로 없다. 한때 굉장히 감사하고 의미 있던 순간, 그리고 사람, 상황과 장소도 어느 순간 그게 일상이 되면 그저 당연해진다. 아마도 많은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감사했던 것들이 빛이 바래는 경험 말이다. 나는 아이를 낳을 때 꽤나 고생을 했다. 하루 종일 호된 진통을 겪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자연분만을 고집했던 나는 양수가 줄어들어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를 해야 했는데 수술을 하더라도 출산 과정을 느끼고 싶어서 하반신만 마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윽고 수술대에 올랐고 잠시 후 몸이 흔들거리더니 뭔가 쑥 하고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 곧이어 간호사가 아이를 내 옆으로 안고 오더니
귀에 대고 속삭였다. 산모님,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평소엔 눈물을 잘 흘리지도 않는데 그날은 부끄러운 것도 잊은 채 수술실이 떠나가라 꺼이꺼이 울었다. 그 순간 모든 것에 감사했다. 아기가 잠만 잘 자도, 밥만 잘 먹어도, 변만 잘 봐도 그저 감사하고 기뻤다. 그렇게 사소한 모든 것에 감사했는데 지금의 아이와 나는 어떤가? 맹렬하게 사춘기를 겪고 있는 고등학생 아들 때문에 조금 과장하면 나는 요즘 팍팍 늙어가는 중이다. 정말이지 너무너무 힘들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토록 감사했던 사소한 것들은 어느새 다정한 일상이 되어 있었고 아이가 해야 할 것은 왕창 늘어나 내 지적과 불만은 갈수록 쌓여만 갔다. 당신은 어떤가? 정말 이것만 이루면 더는 바랄 게 없을 것 같았는데 막상 그걸 이루니 시들해졌던 경험이 있는가? 직장을 구할 땐 정말 합격하기만 하면 더 바랄 게 없을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면접을 봤다. 그리고 좋아하는 연인을 만날 때는 이 사람이 내 사랑을 받아주기만 하면 그 이상은 바랄 게 없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마음을 전한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처음과는 다른 상태로 변한다. 심지어 원했던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물론 처음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관점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생각은 관계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가 당연시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세상에 정말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다. 당연시하는 그 순간부터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자. 사실 인정하는 말을 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획득한 줄자를 가지고 상대를 재곤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꼬리표처럼 달린 부모니까 또는 자식이니까, 리더니까 또는 팀원이니까, 남자니까 또는 여자니까, 남편이니까 또는 아내니까, 선배니까 또는 후배니까 같은 기준을 가지고 소통하면 우리의 마음은 연결에 가까워질까? 아니면 단절에 가까워질까? 기준이라는 건 우리를 서로에게서 멀어지게 한다. 내 기준으로 상대를 보면 모든 것이 한없이 모자라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입을 열 때마다 지적하는 말만 나온다.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보면서 내가 정해놓은 기준을 조금 내려놓아야 한다. 인정의 말을 할 때 내 잣대는 배제한다. 그래야 훨씬 쉽게 인정의 말을 꺼낼 수 있다.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아무리 좋은 마음도 표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심지어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며 표현하지 않은 슬픔은 위로받을 자격이 없다. 라는 말도 있다. 그만큼 표현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다. 내가 상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겠거니 하지 말자. 상대방은 점쟁이가 아니다. 표현하지 않은 마음을 상대가 은연중에 알아주기 바라는 건 정말이지 이기적이기까지 하다. 물론 알아줄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그러하듯 상대도 늘 사랑과 인정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내가 늘 상대가 표현해 주길 바라듯 상대 역시 그것을 원한다. 그러니 우리는 표현하기 위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만 한다. 어느 날 나 역시 그런 나를 발견했다.
4년을 함께 근무한 팀장이 있었는데 한 번은 해야 할 말만 재빨리 해치우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 너는 나를 잘 알잖아. 내가 너에게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벌써 몇 년째 함께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건 그저 내 입장에서 본 내 생각일 뿐이다. 상대가 돌을 튼 것도 아닌데 어찌 내 마음을 알겠는가. 밖으로 꺼내 표현하지 않는 마음은 내 안에서만 머물 뿐 상대에게 결코 가닿지 않는다. 얼마 전엔 아이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엄마, 엄마한테 서운한 게 있어요. 엄마, 제가 요즘 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알지. 아이는 뜸을 들이며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고 나는 빨리 하던 일을 마무리 짓고 싶은 마음에 아이를 재촉했다. 빨리 핵심만 말해. 엄마 바쁘잖아.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요. 가끔 칭찬 좀 해주세요. 야, 엄마가 당연히 알지. 왜 몰라. 너랑 거의 매일같이 있다가 새벽에야 잠드는데. 그리고 엄마가 선생님들께 우리 아들 칭찬을 얼마나 하는데. 에이, 저는 모르잖아요. 저한테도 표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아니면 힘들 때 좀 서운해져요. 순간 아이가 고맙고 대견했다. 네가 엄마보다 낫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매일 함께하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해 라고 판단한 나를 반성했다. 사랑할 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알아도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확인하면 안정감을 느끼면서 사랑이 더 깊어진다. 인정도 마찬가지다. 이 정도면 표현하지 않아도 알겠지는 통하지 않는다. 사랑과 인정의 표현은 다시 하고 다시 해도 과함이 없다. 어제 표현한 것은 어제를 위한 것이고 오늘은 또 오늘을 위해 표현해야 한다. 우리는 서툰 표현에 어색해하면서 이건 원래 내 모습이 아니잖아.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해. 이건 너무 가식적인데? 라고 말한다. 새로운 것에 어색함을 느끼는 건 당연하지만 원래 내 모습이라는 건 사실 실제하지 않는다. 그저 반복하면서 현재의 내가 형성된 것뿐이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익숙해져서 다른 무언가를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색한 것이다. 새로운 반복으로 내 모습을 새롭게 형성할 수 있다. 변화의 시작은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다름이 어색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평소에 나답지 않아서 어색하더라도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인정의 4가지 영역을 자꾸자꾸 시도해보자. 그러면 어느 순간 인정 표현에 익숙해진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편 인정을 표현하는 건 표현하는 당사자에게도 도움을 준다. 앞의 사례처럼 무더운 여름날 옷을 정리하지 않은 아이에게 야, 정리하고 쉬어가 아니라 너무 덥지? 시원한 거라도 마셨어? 더운데 걸어오느라 고생했겠네. 라고 인정 표현을 하면 그 다음에 이어질 치우고 쉬면 더 좋을 텐데 하는 말의 전달력도 달라지게 된다. 이처럼 인정 표현으로 말을 시작할 경우에 하고 싶은 말의 강도를 낮춰주고 좀 더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그 작은 표현의 힘은 생각보다 아주 크다. 우리는 시간을 쪼개 쓰며 바쁘게 살아간다. 직장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무엇이든 빨리빨리 해치우고 싶은 우리는 그래서 핵심이 뭔데? 하고 싶은 말만 간단히 해줘.
요점부터 말해줄래?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한다. 핵심만 전달하는 풍조가 생겼고 이를 더 효과적이라고 여기기도 한다. 프로젝트의 상세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며칠을 투자했는데도 정작 팀원은 이렇게 묻는다. 아니, 그래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우리의 마음은 늘 전투태세에 있는 것처럼 날이 서 있고 여유가 없다. 그런데 결국 일도 사람이 하는 것이다. 관계와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면 휘청거리기 마련이다. 사람과 일을 함께 얻으면 고수, 일만 얻으면 하수라는 말이 있듯이 고수가 되길 바라면서 모순적으로 일만 쫓아가지 않았으면 한다. 사적인 관계도 다르지 않다. 마음으로 움직여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기가 수월해진다. 인정 표현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건 대단히 많은 시간을 요하는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 크고 효율성도 높다.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표현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일상 언어처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거칠게 요동치며 세차게 내리꽂는 물줄기처럼 아주 빠른 성장을 해온 우리는 꽤 오랫동안 결과로 말하는 시대를 살아왔다. 그러다 보니 결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말까지 듣는다. 물론 노력하고 투자한 만큼 모든 일이 잘 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많기 때문이다. 듣기에 식상하겠지만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다. 과정이 없는 성장도 물론 없다. 이것은 팩트이다. 효율성이라는 가치만 맹목적으로 쫓다가 과정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결국 과정이 결과를 만들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리드해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을 보면 결과도 중요시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설령 결과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과정의 가치와 마음을 알아줌으로써 함께하는 이들에게 더욱 동기부여를 하고 마침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준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도 인간의 행위의 99%는 습관에서 나온다 라고 했다. 인정도 습관화하는 것이 가능하며 인정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습관이 되지 않아서이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은 그것이 습관인 경우가 많고 자주 비난하는 사람 역시 좋지 않은 습관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인정 표현도 의도적인 반복으로 습관화해야 한다. 생각은 습관을 바꾸고, 습관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인격을 바꾸고, 인격은 운명을 바꾼다. 공감하는 법. 진정한 변화는 공감에서 시작한다. 조직에서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은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고 좋은 성과를 낸다. 물론 뛰어난 전략도 필요하지만 모든 일의 시작 단계에서 공감이라는 건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에 쫓겨 종종걸음으로 앞만 보며 살아온 우리는 공감 능력과 공감 표현 능력을 제대로 배우지도 충분히 훈련받지도 못했다. 더구나 공감을 감정에 치우쳐서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방해 요인으로 보거나 나약한 사람이나 하는 행위로 치부하기도 한다. 우리는 어떤 일을 접할 때 흔히 비판적 사고에 젖어 옳고 그름을 따지곤 한다. 어찌 보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거나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건 정말이지 당연한 일이다. 그렇기에 옳고 그름에 앞장서면
공감의 감정은 시작조차 할 수 없다. 비판적인 사고를 막으려면 그렇게 한 데는 마땅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겐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 거야. 라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공감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돌이켜보면 이유 없는 행동은 없다. 생각만 해도 이불킥을 할 만큼 부끄럽고 뼈저리게 후회되는 행동도 있지만 아마 그 순간에는 그것이 우리의 최선이었을 것이다. 다만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혹은 한 발 물러나 다른 상황에서 보니 부끄러워지고 후회가 될 뿐이다. 이처럼 우리의 행동은 저마다 이유가 있고 설령 그것이 부족해도 그때는 그 나름대로 최선이었다. 이는 상대방에게도 크게 다르게 해당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행동도 매 순간이 최선이다. 그런데 내가 공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 의외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제가 공감을 표현하면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할까봐 사실 그러기가 두려워져요. 이건 공감과 동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다. 매번 동의할 필요는 없다. 아니, 그럴 수도 없다. 그렇지만 행동의 원인인 마음에는 공감을 표현할 수 있다. 상대방 역시 자신의 행동이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단지 내가 원하는 것, 즉 상대방의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를 온전히 이해해 주어야 한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줄 때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이성적으로 돌아보며 그것이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고 뉘우친다. 그럴 때 진정한 변화의 힘이 작용한다. 공감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표현하길 바란다. 결국 상대의 마음이 움직여야 내 말이 상대에게 들릴 테니까 말이다. 그래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은 탄니칸 스님의 모든 발걸음마다 평화에서 발췌한 부분이다. 누구도 탓하지 않은 공감에 대해 깊은 울림을 주는 글이다. 심었던 상추가 잘 자라지 않는다고 상추를 비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잘 자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살필 뿐이죠. 비료가 필요할지, 물을 더 주어야 할지, 아니면 햇빛을 덜 쬐어야 할지를 살피죠. 결코 상추를 비난하지 않아요. 그런데 친구들과 또는 가족과 문제가 생기면 그들을 비난합니다. 그렇게 하는 대신 그들을 어떻게 잘 보살필 수 있을지를 알아낸다면 그들도 상추처럼 잘 자라날 텐데 말입니다. 비난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추론과 논쟁을 통해 설득하려 애쓰는 경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죠.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비난도, 추론도, 논쟁도 소용이 없고 오직 이해만이 효과를 발휘합니다. 우선 이해하고 상대방에게 그를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면 당신은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상황도 변할 겁니다. 이것이 나의 경험입니다. 이렇듯 공감이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적절하게 표현하는 건 쉽지가 않다. 중요성은 알아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 시도는 해봤는데 예상과 다른 반응에 곤란을 겪은 사람 등 각자 실패 경험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공감의 표현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감할 때 주의해야 할 표현을 최소한 몇 가지만이라도 알아두는 것이 좋다. 무의미한 자기 비하를 주의해야 한다. 이해하는 것과 행동하는 건 분명 다르기 때문에 역할을 바꿔 롤플레잉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말로는 이해한다고 해도 행동은 그 반대일 때가 있기 때문이다. 한 번은 강의 시간에 롤플레잉을 진행했고
대기업 상무들이 서로 공감 표현을 주고받는 연습을 했다. 아, 나 오늘 아침에 주차 위반에 걸렸어. 이 사람아, 말도 마. 나는 두 번이나 그랬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계속 들어보기로 했다. 아, 이번엔 주식으로 너무 많이 잃어서 잠을 못 잤네. 아, 이 사람아, 그래도 잠은 잤구만. 나는 거의 뭐 쫓겨날 지경이었지. 집을 날릴 뻔했거든. 나는 잠시 중단하고 질문했다. 저기 공감해주기를 연습하고 계시는데요. 어떠세요? 공감하기가 불편하신가요? 아, 아니요. 저는 공감한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네요. 내 상황이 더 나쁘다고 말하면 상대방이 위로도 받고 공감이 될까 싶어서 했는데 잘 된 건지. 나는 상대방에게 물었다. 공감을 느꼈나요? 어떠세요? 어, 잘 모르겠어요. 친한 사이라면요, 공감이 갈 수 있겠지만, 나의 경우는 별것도 아니라는 것처럼 느껴져서 기분이 좀 언짢네요. 우리는 간혹 자신을 불필요하게 낮춰서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한다. 학창 시절에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을 것이다. 시험 범위까지 다 공부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린 내게 전교 1등을 하는 친구가 자신도 공부를 하나도 못했다고 푸념하는 상황 말이다. 이럴 때는 정말 욱하고 뭐야, 어차피 시험 잘 볼 거면서 하는 마음이 올라온다. 불필요하게 나를 비하하면 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섣부른 판단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다. 나 지갑을 잃어버렸어. 아, 정말 속상해. 어? 뭐 들었는지 확인해 봤어? 아, 빨리 카드부터 정지해. 위의 대화는 어떤가? 적절히 공감해주는 모습인가? 이번에도 역시 그렇지가 않다. 의도는 아마 좋았을 것이다. 아, 저는요, 얼른 해결해주고 싶었어요.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요.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주어 인정 욕구를 채우거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 한다. 물론 도움을 주는 건 좋은 일이지만 상대가 원치 않는 순간 돕는 건 오히려 도와주고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자기 기준대로 판단해서 무조건 빠른 해결을 위한 도움을 주려고 하지 말자. 그보다는 그 순간에 집중해서 공감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다. 상대의 이야기를 온전하게 경청하면 상대가 진정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아마 아까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이 해결책을 원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나 지갑을 잃어버렸어. 어쩌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아들은 초등학생 때 유난히 필기도구에 애착을 보였다. 어느 날 학교에서 친구와 놀다가 친구가 필통을 세게 던지는 바람에 아끼던 샤프가 여러 자루 망가지고 말았다. 아이는 속상한 마음을 참고 참다가 저녁 늦게 퇴근한 나를 만나자마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친구가 내 샤프 다 망가뜨려서. 우는 아이를 달래주려고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마음이 앞선 나는 그만 이렇게 말하고 말았다. 울면 너만 더 속상해지지. 잘 생각해봐. 지금 네 친구는 네 샤프 망가뜨린 건 다 잊고 신나게 놀고 있을 거야. 이렇게 울면 우리만 속상해지지? 내 말을 들은 아이는 버럭하고 짜증을 냈다. 엄마는 정말? 저도 안다고요. 울면 나만 손해라는 거. 근데 저는 지금 너무 속상하다고요. 아이는 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었다. 다만 그 순간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이해해주고 받아줄 엄마가 필요했을 뿐이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조건적인 응원과 위로이다. 나와 오랜 기간 상담을 진행해온 운동선수가 있다. 한 번은 어찌된 노릇인지 평소보다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그 이유를 물어봤다. 알고 보니 시합이 다가와 점점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의 말이 선수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사실 감독은 선수를 응원했다. 잘할 거야. 지금까지 잘했잖아. 나는 네가 최고라는 걸 알아. 과연 그가 감독의 말에 공감했을까? 아니다. 뭐 매번 잘할 거래.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최고라는 거야. 평소라면 자신을 전폭적으로 믿어주는 감독이 고마웠겠지만 그저 자신의 초조함을 알아주었으면 했던 그 순간에는 그렇지가 않았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관심 또는 무반응이다. 원장님, 저는 상대가 울면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픈데 그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게 돼요. 마음은 있는데 표현할 방법을 몰라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데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더 오해할 수 있다. 무반응은 곧 무관심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감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 이미 관계를 잘 형성했다면 어떻게 표현하든 좋은 의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저 상대방과 함께 그 순간의 감정에 머물러 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은 다시 스스로 힘을 내거나 해결 의지를 보이며 내게 무언가를 요청할지도 모른다. 이때 간단한 공감 표현 방법 중 하나가 상대의 표정과 말을 따라하는 것이다. 상대의 표정과 말을 따라한다는 건 무엇일까? 말 그대로 상대의 표정을 잘 읽고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 표정을 거울처럼 반영하며 섣부른 말로 실수를 범하기보다 상대의 말을 단순하게 반복함으로써 내가 당신을 알아주고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것, 그 순간을 나와 함께하는 것은 그 어떤 화려한 언변이나 전문적인 해결책보다 더 효과적이다. 어쩌면 상대가 원하는 건 그저 자신을 알아주고 그 순간을 함께 해달라는 것이 전부일지도 모른다. 누군가 힘들어한다면 함께 힘든 표정을 지으며 너무 힘들구나, 힘들어 라고 한마디만 해주자. 그것이 공감의 시작이다. 네, 소통 수업 잘 읽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가장 공감이 됐던 부분이 바로 되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말을 정말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의도를 전달할 때도 아까 저자가 말했던 샌드위치 화법처럼 인정의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잘 이렇게 기분 좋게 뭔가 뭘 전하는데 뭔가 나한테 시킬 일이 있는데 그냥 야 이거 해 이게 아니라 뭔가 좀 하고 싶게 만들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의도해서 하느냐?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냥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나쁜 뜻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예쁘게 말하는 게 습관처럼 몸에 배어서 되게 사람 기분을 좋게 만들어요. 뭔가 내가 일을 시킴을 당한 건데도 막 그렇게 해주고 싶어진다 할까요? 그런 사람의 일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거기까지는 아닌가? 아무튼 10번이고 도와주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보통 해결책을 막 정답이 뭔데 답답해 빨리 그냥 본론만 말해 요점만 말해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본론이라는 것도 그 요점이라는 것도 그 일이라는 것도 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 앞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가 우선이고 그래야 다 잘 돌아가죠. 일도 뭔가 마음이 편해야 잘 되지, 그죠?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되란 말이냐라고 하면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보면은 말을 좀 거칠게 하는 사람도 보면 츤데레처럼 이렇게 곁에 머물러 주는 경우도 많아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항상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하는 말은 달변가가 되자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상대방도 원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종종 잊는다. 보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저자님께서 풀어놓은 것이죠. 이 책을 읽고 좀 더 따뜻한 그리고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할게요. 안녕.